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첫 번째 해외 선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첫 번째 내용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좀 보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주식과 금융상품 대비해서 이제 코인과 해외 선물이 최근 들어 각광받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이제 두 가지가 그러면 변동성과 레버리지입니다. 코인이 레버리지가 70배에서 100배 정도 되거든요. 100배는 이제 거래 경험이 많거나 혹은 이제 계좌 개설한 지 몇 달 됐거나 돈이 많거나 이러면 100배까지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주식 그 삼성전자 예를 들면 5만 원이다. 5만 원에 샀다. 가정하면 49,800원 정도의 매수 걸어 놓겠죠. 근데 웃긴 게 높은 확률로 거의 뭐 99.99%의 확률로 사자마자 마이너스 돼요. 파란색. 수수료 물론 감안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내가 산 것보다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적게는 몇 초, 많게는 몇 분, 몇십 분, 몇 달, 몇 년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 버튼 하나가 이제 고통의 시작일 수가 있고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코인은 그 고통받을 새도 없어요. 해외 선물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제 시드가 100만 원인데 100배짜리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결국 나는 1억 원을 투자하는 셈이 되거든요. 근데 1억 원에 1% 빠질 수 있잖아요. 1% 순간적으로 빠져서 1%가 빠지게 되면 바로 100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하다가 진짜 말 그대로 1초 만에 100만 원이 다 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빵원 된 거 보면은 이거 뭐야 시스템 오류인가? 하다가 보면은 살짝 내려간 거에 이제 털리고 막 급등하면은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코인이 형성이 된다면 해외 선물은 최대 손실이 80%입니다. 증권사 HTS 대부분 HTS를 보면 80% 손실이 나게 되면 자동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20%의 남은 잔액을 돌려줘요. 그래서 즉 레버리지를 보면 이제 2배에서 뭐 많게는 해외 선물도 100배, 2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와 리스크를 버텨낼 수 있다면 이제 2천만 원의 시드를 가정했을 때 주식과 금융상품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거죠. 주식과 그다음에 부동산에 물려 있는 영끌에서 부동산에 물려 있는 이 최근 트렌드를 빨리 만회할 수 있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이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코인과 해외 선물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코인은 물론 몇몇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기술자산이 없고 해외 선물은 지수나 통화, 원유, 현물이 존재한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코인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 주식도 예전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영국인가 네덜란드에서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뭐 그런 종이 쪼가리 안 해. 뭐 그게 뭐야 하면서 그런 시기를 겪었었는데 결국엔 지금 주식 안 하는 사람 없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인도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달러에 너무 몰려 있는 이제 그 탈중앙화, 탈집권화를 해보자. 좀 더 투명한 자산으로 추적이 가능한 뭐 이런 취지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타 코인들의 일부 그 일탈로 인해서 생태계 전반, 코인 생태계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면서 지금은 과도기 단계에 있을 뿐이지 사실은 코인도 어느 순간이 되면 대체 자산으로서의, 대체 화폐로서의 또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은 해외 선물이 좀 더 안전해 보이고 좀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털려도 기초자산이 있으면 좀 더 좀 낫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가능하고 주식과 금융상품이 가질 수 없는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24시간 가까이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밤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하나증권의 앱을 제가 일부 캡처를 해온 건데요. 보면은 자산들이 다 있어요. 통화, 호주 달러, 그다음에 브리티시 파운드, 캐나다 달러, 유로, 그다음에 엔화 이렇게 지금 오르고 내리고를 표시해주고 있고 밑에는 지수입니다. 지수. 그래서 많이 거래되는 대표적인 그 종목군이 결국엔 지수, 통화, 그다음에 커머디티라는 원자재, 채권 이렇게 있고 레버리지 말씀드렸다시피 10배에서 20배, 통화는 50배, 그다음에 원자재는 10배 내외로 형성되어 있고 채권은 100배라서 되게
레버리지가 큽니다. 그래서 한 계약만 들어가 있어도 100만 원, 뭐 몇백만 원 우순 수준으로 채권이 많이 움직여요. 나스닥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상품들이고, 옛날엔 S&P가 대세였지만 지금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 FX 같은 경우에도 많이 거래가 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원자재는 그 레버리지가 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대표적인 상품 두 가지가 특히 원유, 이 크루드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10배라고 해서 결코 작은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많이 움직여요. 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해외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매트릭스 차트예요. 이건 대신증권 차트인데요. 빨간색이 긴 기둥이 있고 파란색 이 긴 음봉은 달러입니다. 달러. 나머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제가 한눈에 보기 위해서 요 차트를 설정해 놓는데, 이 지수 S&P랑 나스닥이 대표적으로 위에 있고, 그다음에 유로, 대표적인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표시되는 경기가 좀 좋을 때 올라가는 유로. 상대적인 것도 있죠.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달러가 빠지면 유로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채와 2년채 미국 국채, 그다음에 통화, 그다음에 호주 달러, 여기는 원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 트렌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하다가 1년 내내 9번이나 올리면서 지속하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히 더 낮게 나와서 이거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던 그 시기에 나온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그만할 수도 있다. 즉 달러와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시장이 판단하면서 달러가 급락했었어요. 그러니까 긴축을 계속해서 시중의 자금들을 흡수하고 있었는데 긴축을 그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시장에 펼쳐지면서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경제가 올라올 거고 당연히 지수가 급등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급락하면서 유로가 급등하였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면서 채권 가격이 바닥을 찍었었는데 금리 인상을 그만해? 그럼 채권이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상대적으로 이런 통화들 올라갔었고,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달러 할 때 원유 살 때랑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80달러 할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원유 값이 더 올라가는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달러가 대표적인 결제 통화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돈이거든요. 돈. 이거 다 돈이에요. 방향성과 내가 언제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타이밍만 맞게 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그냥 나오는 차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 금리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엑시트 금리를 논하고 있을 때 나온 CPI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급등하게 되고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외 선물에 사실 한번 해보면 이게 미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래 많이 되는 세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달러인데요. 달러 인덱스. 앞서 보셨다시피 달러에 대한 그 영향력이 이 전 세계의 그 어떤 그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다 보니까 달러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특징적으로 달러가 뭐 몇 번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때 말고는 어느 정도 레인지도 형성되어 있고 좀 만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달러 패권 시기일 때 19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이렇게 있었고, 달러가 너무 약세일 때 이때 금 본위제, 금을 보유할 때만, 금을 보유한 만큼만 달러를 찍어내라 하면서 그런 금 본위제를 철폐했었는데, 그때 달러 보유 국가인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달러가 엄청 올랐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많이 오르게 되면 수출에선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엔화를 보유한 일본이 엄청난 경기 호황을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이제 미국이 일본이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플라자 합의. 니네 엔화 가치 너무 낮아. 엔화 가치 올려 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던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지금 달러가 급등했다가 낮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에 맞이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들을 봐야 되겠지만 달러는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고 역사적으로 좀 공부를 한다면 이제 트렌드를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이에요. 사실 채권 때문에 저도 이제 해외 선물을 좀 깊이 파게 됐는데, 금리 인상 시기의 미국채죠.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 제로 금리를 하면서 앞서 채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와 반대로 가잖아요.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 정체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최고점에 달해 있고, 금리가 다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즉 채권이 오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 여기인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는 15년도에 16년도에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경기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올랐지만 지수도 올랐던 매우 미국으로서는 가장 호황기였던 이 시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때 코로나 터지면서 또 제로금리 시기였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적정 수준은 이쯤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떨어져 있거든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채권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금리 결정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 가장 크게 마련인데, 금리가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지금 미국이 제로금리를 하다가 0.25%를 올렸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다시 내려야지, 다시 올려야지, 이런 경우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올리게 되면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경향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로금리에서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5%까지 올리면서 계속해서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물가지수와 고용지표거든요. 근데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높였던 거고, 지금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이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채권이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먹을 수만 있다면 금리를 인상을 그만해 하면서 여기 선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채권이 가파르게 급등할 수 있는 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한번 정해지면 쭉 간다 라는 내용인 거죠. 물론 이 레버리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배, 200배가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 다 먹으려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으로 짧게 할 거면 나스닥이 대표적인 투자 처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은 힘들었고 안 힘들 때가 없었고 늘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지수를 보면 힘들었나 싶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쨌든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떨어지는 시점이었지만 결국 다시 반등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13,5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거의 하루에도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많이 움직이고 변동성도 큰 데다가 레버리지도 16배나 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나스닥은 최근에 그 유튜브 통해서도 실제 거래하는 거 보시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실전인데, 바로 되나? 실전인데 나스닥을 한 계약을 매도를 가정한 계좌입니다. 실제 계좌예요. 한 계약은 보통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이제 CPI 발표 나기 전에 10시 반 정도였고 70만 원, 70불 손실인데 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손실이었고 달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딱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거를 없애고. 장 시작했다. 딱 10시 반 됐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지금 순식간에 마이너스 커졌죠. 30만 원까지, 300불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납니다. 갑자기. 미치는 거죠. 여기서 먹었다가 팔았다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분도 안 됐거든요. 한 20초 되나요? 플러스 300불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결국에는 끄는 시점은 19불인 거죠.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또 달러기 때문에 300불이면 거의 한 4, 50만 원 되는 수준이고, 마이너스 될 때 팔았는데 다시 플러스 되면 다시 사게 되고, 못 팔아서 다시 마이너스 되면 멘탈 나가는 거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이 영향이 크고 재밌어요. 보면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 변동성 투자고, 아까 채권 같이 좀 진득하니 볼 거면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끊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